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 종료로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추석 이후 계속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본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문가들과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부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자립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듣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시죠. 아동에 대해 좀 알리고 싶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의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보호 종료 아동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 사회가 이런 구멍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오늘 많이 배우고 고맙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보호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윤식당이라고 해서 이제 밥집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립 준비하는 이제 그런 청년을 그날 왔길래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18살 딱 되면은 별 준비 없이 그 500만 원 딱 주어주고 사회에 나가서 너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취임을 하면 잘 좀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그때 먹었는데 오늘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정부의 대표자로서 부끄러운 마음도. 네, 대선 과정에서 일단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만난 겁니다. 자, 오늘 무슨 대책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지원되는 액수가 너무 적다. 500만 원 정도 주고 자립을 하라고 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재정 부담이 가더라도 그 지원 액수를 늘리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건 지금부터 또 그 새로 마련을 하겠죠. 방안을 마련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선 후보 시절이나 아니면 당선인 시절에 여러 곳에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대통령 취임 후에 하나씩 이렇게 실천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전에 강한 선수도 원래 육상 선수였는데 카바디하고 지금 봅슬레이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그 보육원 출신이고 그래서 그런 그 고충을 들었고 그것을 또 최근에 또 이 홀로서기를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 이쪽을 찾았는데 그 홀로서기 하는 보육 5호 종료 후에 홀로서기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간 겁니다. 그 센터를.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정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좀 정쟁을 좀 멀리하면서 어쨌든 정책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그런 의지가 상당히 보이는 행보를 최근 하고 있죠. 특히 약자와의 동행은 그전에 그 수도권 집중호우 때 신림동 세모녀 사건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부쩍이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서 많은 그 정책을 할애를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연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는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SNS 메시지를 통해서 전국 수해 현장에 힘을 모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태풍 피해 현장을 찾았던 윤 대통령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면서 나오셨구나. 고맙습니다.
포항시에서 또 나오고. 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아유, 수원시에서 오셨구나. 네네, 아이고. 그 잠은 어디서 주무시게? 수원에서 오셔. 오늘 올라가고. 아, 네. 수고 많으세요. 군인 아저씨들이 싱크대 다 떼어주셨는데, 여기 해병대에서 다 나오고. 예, 너무 감사하죠. 아, 참, 고생이 많네. 전국에서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회사, 단체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흙더미가 된 마을을 복구하고 또 피해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을 보고 어떤 연대와 그 희망이라는 것을 또 함께 느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를 어려움과 위기에서 극복하게 만든 저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늘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재차 민생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신지호 의원님, 네. 최근에 이 수해 현장 대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일환으로 봐야 되나요? 예, 그리고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국가 원수 아닙니까? 국가 원수가 해야 될 기능 중에 하나가 국민 통합, 이거를 좀 증진시키는 그런 기능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여야 정쟁이 아주 심한 상태고 국민들도 이렇게 양쪽으로 쫙 갈려져 있는 정치적 양극화가 좀 심각한데 저렇게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저기 여야 좌우가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 국민적 에너지를 좀 결집시키는 그런 좀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저런 그 고난 속에서 차디찬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좀 인간적으로 따스하게 다가가는 공동체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또 대통령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보실 때 어떠세요? 저는 이제 저런 민생 행보들이 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네.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런 민생 행보가 굉장히 좋은 행보라고 생각되고 저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 회복의 동력을 하고자 하는 또 다른 어떤 행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우리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밥을 퍼주고 어려운 주민들을 만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그 감동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들, 노인들, 청년들에게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정책들을 집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저런 행동만을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단순한 쇼라고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행보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들을 예산을 수반한 정책으로서 집행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안한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제 실적 내지는 실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 대통령 최근에 이제 민생 강조하면서 표 안 되는 곳도 찾아가자, 거기부터 찾아가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니까요. 보고 듣고 깨닫는 것에서 실질적인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 좀 기쁜 마음으로 축전을 보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 그리고 나무주연상을 받은 황동혁 감독하고 배우 이정재 씨에게 축전을 보낸 건데요. 비영어권 최초의 수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관왕을 오징어 게임이 받았습니다. 자,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 배우의 수상 소감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o Director Hwang for making realistic problem we all face come to life so creatively on the screen with a great script and amazing visuals. Thank you. Thank you, Squid Game teams.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들과 친구, 가족, 그리고
소중한 저희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I don't think I can use my translate because I have 41 seconds now. So I'll read my memos. Since Squid Game got 14 nominations at the Emmys, people keep telling me like I made the history, but I don't think I made the history by myself. Because it was you who opened up the doors for Squid Game, invited us here tonight at the Emmys. So I believe, I have to say, we made all history together. 오징어 게임 정말 세계를 휩쓸었죠. 오늘 황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다음에도 또 다른 작품이 이 에미상 시상식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오징어 게임 2도 만들겠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자,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수상하는 거. 일단 에미상의 권위가 드라마 부분에서는 뭐 이제 아카데미상에 이제 영화의 아카데미상에 필적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권위 높은 상이고, 다만 이제 외국에서 만든 드라마에 대해서는 문턱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지난해 9월이었나요? 이거를 이제 미국 드라마로 본다라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뭐 공급이 되고 배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드라마로 본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상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까지 나무주연상을 이렇게 외국 드라마가, 사실상의 외국 드라마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주연이. 그런 의미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정말로 많은 성과를 남겼고 세계 각국의 깊은 각인을 새겨줬구나라는 거고, 이정재 배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스타워즈 시리즈에 또 주연으로 지금 캐스팅이 됐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세계적인 배우가 됐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뭐 시즌 2도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정재 배우의 앞으로의 활약도 더 많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말 쾌거죠. 쾌거. 이 대한민국 드라마 또 영화. 이 미국 시장, 특히 세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상까지 받는, 그리고 지금 모습은 이정재 배우가 연인이죠. 대상그룹의 임세령 부회장과 나란히 이렇게 또 레드카펫을 받는 그런 모습도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에미상에 또 참석을 했었습니다. 뭐 공식적인 연인을 선언한 그런 셈이 되는 건데요. 자, 윤 대통령은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이렇게 직접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황동혁 감독에게 이분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작품도 언급하면서 이 작품 세계에 대한 많은 것들을 또 공감했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했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정재 씨와는 뭐 안면이 이미 있는 사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더 젊어지셨어요? 최고 스타들이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뭐 다른 것보다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많은 거를 좀 듣고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셨는지. 네. 자, 윤 대통령이 때 당선인 시절에 만났던 인연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돌아오면 아마 오징어 게임 팀들을 대통령실로 한번 초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근데 이 윤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문화, 뭐 예술 이런 쪽에는 뭐 부인 때문에, 김건희 여사 때문에 또 더 많이 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잘 나가는 건 잘 나가는 영화, 드라마입니다만 또 이 소외된 분야들도 많으니까 거기까지 좀 잘 좀 챙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자, 한편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늘 새 정부 출범 후 첫 전 직원 조회를 주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또 김 실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 청와대부터 모두 5번째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좋지 않은 여건이었던 적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 오늘 전 직원 조회를 왜 했고 여러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건이 안 좋다. 뭐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통령실에서 지적돼 왔던 어떤 인적 쇄신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추석 전에 좀 정리가 되면서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는 이 직원들과 함께 심기일전하는 그런 아침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대통령의 여건은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요. 뭐 경제 문제도 그렇지만은 국회로 가다 보면 여소야대 때문에 이 쉽지 않은 민주당과의
간의 그 정치 협치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대통령실 안에서도 약간 조직 안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대통령도 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직원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이번에 좀 잘하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분위기는 또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요. 예. 아마도 이번 모든 문제가 좀 정리가 되면서 좀 새로운 출발을 하고 또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함께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경제도 그렇고요. 지금 여소야대 전국도 그럴 테고 지금 뭐 대한민국 안팎에서 많은 뭐 어려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아마 이 여건이 가장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올지 모를 짱돌이 진짜 리스크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 진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제 우리 모두가 대통령이다 이거는 잘 되는 조직을 보면 구성원들이 다 주인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주식회사 같은 데서도 우리 사주제 이런 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도 여기에 지분이 있다라. 주인 의식을 갖고 열심히 열과성을 다해달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뭐 수십 명에 달하는 뭐 물갈이가 이루어지면서 아무래도 그렇게 대규모 물갈이가 이루어지면은 조직 내부의 분위기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흉흉해질 수 있는 그런 네. 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거를 특별히 강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그 대통령실 근무하는데 지금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는데 제가 봐도 좀 공감이 가는 게 지금 내우외환이라고 할까요? 세계적인 이제 그 경제 위기가 있는 것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 뭐 대선 결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 그 역대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 누렸던 허니문을 누리지 못한 그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도 이제 광우병 그것 때문에 좀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일정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주어지는 허니문 기간이 거의 없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디서 날라올지도 모르는 짱돌도 조심하고 뭐 항상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 보실 때는 어때요? 일단 뭐 그 수석 비서관 교체는 없었지만은 예. 이제 행정관들 뭐 비서관들은 이제 대거 교체를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2기 대통령실이 이제 출범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인사 난맥상도 있었고 논란이 있었던 뭐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이제 다 이제 내보내면서 이제 핑계를 댈 게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수석은 남겨두고 행정관이나 비서관을 교체했다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많이 추천을 했고 그래서 수석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같이 손발을 맞춰왔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항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핑계 댈 게 없어졌다라는 거에서 좀 쇄신을 예. 하면 좋겠고 전 이 표현이 굉장히 눈에 띄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짱돌이 날아올 수 있다. 이게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짱돌은 뭐 야당의 짱돌일까요? 누구의 짱돌일까요? 저는 아마 뭐 예. 이런 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 뭐 이런 게 아마 의외로 갑자기 날아오는 짱돌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네. 뭐 보석 논란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건데 그런 보이지 않는 짱돌까지 잘 관리를 해서 네. 국정 수행에 잘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요. 지난달에 김 실장이 뭐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조직이란 게 원래 좀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죠. 그래서 또 하면서 또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또 개편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사 참사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제가 져야겠죠. 지금 직원이 한 400명이 넘고 안부실까지 합치면은 그 500명 정도가 되는데 처음에 한 보름 내로 그걸 셋업하는 과정에서 그 좀 많은 좀 이렇게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분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때마다 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뭐 윤핵관들이 뭐 대통령실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김대기 실장이 상당히 강하게 대통령실을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 인사 문제도 그렇고 본인의 뜻대로 내지는 뭐 본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강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돌발 변수에도 그 대응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 뭐 나라로는 짱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라로는 짱돌은 제가 해석을 할 때는 어떤 정치 공세, 뭐 프레임을 거는 문제, 김건희 리스크 프레임을 걸고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이 프레임을 민주당에서 계속 거는 문제 이런 데도 좀 대별을 해야 된다는 말로 저는 읽혔고 지금 계속 그 50명 정도의 행정관을 교체를 했는데 왜 수습급은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프레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홍보 라인이 제일 문제라고 해서 홍보수석은 교체를 했고 예. 그다음에 또 정책기획수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 뭐 초등학생 5살 취약 연령 때문에 이게 정책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정책기획수석을 만들었고 또 그것을 이번에는 국정기획수석으로 다시 또 바꿨어요. 네네.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예. 그리고 행정관 50명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여러분 모두 대통령이 돼달라 이 말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친윤 국회의원들 여의도에서 들어간 행정관들이 예.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을 청거한 고전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일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50명에 대한 인적 쇄신이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새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한번 이 기강을 다시 잡고 그 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오늘 그 조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으로. 네. 그리고 이 대통령 실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 가장 지금 어려울 때다. 본인이 5번 했는데 제가 보니까 YS 시절에 행정관 했고 노무현 시절에 비서관 했고 이명박 시절에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도 같이 이명박 정부 때도 초창기에 지지율이 20%대로 기록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본인은 정책실장이었지만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과 정책실이 서로 역할 분담을 했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 저 정책실을 폐지를 하고 네. 비서실에서 정책 관련하고 다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수석도 만들고 국정기획수석도 만드는 이 상황에서 어쨌든 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그 모임에서 김대기 그 비서실장이 예. 여러 가지 느껴왔던 것 그것을 뭐 그대로 현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히 사적 채용이라든가 인사 실패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대통령실을 교체했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교체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이 좀 부족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그냥 인적 쇄신 사람만 바꿨다고 해서 이 대통령실이 바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아직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국민들께 자신의 어떤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정책기획수석도 국정기획수석으로 바꾸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국정 방향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빨리 제시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 때도 참여정부, 김영삼 정부 때도 문민정부,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어떤 프레이즈 아래 뭔가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이것들이 실행이 되고 또 여야 협치 과정을 통해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갔는데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구체적인 어떤 정책 기조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실이 일단 인적 개편, 쇄신을 했다고 하니까 네. 하루빨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 국정 기조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는 게 네. 아마 지지율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 보실 때 이런 움직임 어떨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쨌거나 다시 새롭게 또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네. 이게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대통령실 안에서 있었던 뭐 보안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그동안 대통령께서 또 본인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처음 해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불과 조금 100일 조금 지났는데 그런 100일 안에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참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함께 했던 이 직원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김대기 비서실장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게 만들어 달라 하니까 다들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진복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의에 다음에는 꼭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대통령과 사진도 찍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또 대통령과 가깝게 교류를 하면서 예. 접촉 기회를 넓히다 보면은 또 직원들이 하나 되는 거는 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뭐 지금 안 좋은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 노력들이 그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그런 모습으로서 결국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인사를 하고 나면 꼭 뒷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일부에서는 흉흉한 소문도 돈다. 뭐 갑자기 나간 사람들이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 뭐 본인의 문제점을 알려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승진하거나 뭐 자리를 바꾼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왜 갔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사라는 게 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물을 배치를 하고 본인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인사의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1차 정리는 한 것 같은데 이 조직들이 대통령실이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뭐 그 성과로서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그럴 부분입니다. 자, 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뭐 6개월도 안 됐죠. 그런데 벌써 일부 언론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SBS가 여론조사기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한 내용인데요. 범여권, 범야권 뭐 이렇게 구분해서 하긴 했습니다. 그걸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15.9%, 오세훈 서울시장 12.9%, 유승민 전 의원 10.1%, 한동훈 법무부 장관 9%, 안철수 전 대표 8%, 이준석 대표는 뭐 3%밖에 안 나왔네요.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는데 여러 조사에서 좀 그게 좀 다르긴 합니다. 자, 이런 조사가 한번 나왔고요. 전 국민 대상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26.4%, 한동훈 21.7%, 홍준표 18.5% 이렇게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그리고 야권 같은 경우에는요, 뭐 대충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 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좀 전 국민 상대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낙연, 뭐 김동연 이런 순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을 봤을 때는 더 압도적이죠. 뭐 저렇게 보면 뭐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손권 본부장님, 왜 이런 조사가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겁니까? 뭐 과거에도 뭐 자기 대권 주자 이렇게 안 하고 네. 차세대 뭐 정치 지도자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결국 그것이 자기 대권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뭐 국정 운영 지지율이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상승세를 갖지 못하고 있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 민주당에서 일종의 뭐 탄핵 프레임까지 지금 거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여론조사가 과연 적절한지 그거는 뭐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네. 지금 여론조사하는 거는 사실상 5년 후에 실제로 어떤 대결 구도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안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령 뭐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상당히 그러니까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고 일반 지지층에서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나 이것은 최근에 그 이준석 파동과 연결돼서 많이 회자가 되기 때문이죠. 회자가 되기 때문에 지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힘 안에서 지지율이 또 높은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와 대립각을 형성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엄호 사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에서 좀 일정 동안 거리를 두는 어쨌든 네. 지금 이준석 파동을 둘러싼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은 그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과 관련해서 그 인물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인지도 비슷하게 가는 것이지 네. 저것이 바로 자기 대통령으로 뭐 생각을 한다. 이것과는 저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봐요. 현 시점에서는. 근데 저는요, 저런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지금 뭐 대통령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한국이 민주주의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요. 아시아에서는 거의 톱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좀 씁쓸한 느낌인데 오히려 그 여론조사의 과잉이라고 할까요? 이런 폐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에 여론조사가 100회가 나왔어요. 100회가 나왔는데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집권 1년 차도 안 됐을 때 저런 여론조사가 나중에 5년 후 대권 맞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조사라는 거죠. 이게 정치라는 거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물이고 굉장히 다이너믹한데 저런 거를 해가지고 하면 뭐 하느냐. 그러니까 요새 이제 몇 년 전부터 여의도 가보면요. 우리가 뭐 이제 폼 쓸데없이 폼 많이 잡는 사람을 폼생폼사 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 여론조사 폴 아닙니까? 그 저 영어로 POL. 그 폴생폴사다. 그 여의도 정치인들은 여론조사에 죽고 여론조사에 산다. 그러니까 이 과잉 여론조사 때문에 불필요한 파워게임이라든가 신경전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그러면 민생을 어떤 이슈를 그 솔루션이 뭐고 누가 그거를 해나가는데 적임자고 이런 걸 묻는 거라면 저는 굉장히 권장할 만한데 단순히 뭐 차기 대권 저렇게 하면서 또 이걸 좀 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논평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론조사 말씀하셔서 그런데 요즘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전에는 뭐 언론, 권력 그리고 뭐 기업 이렇게 엮여서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되는데 요즘 드라마 보면 여론조사 기관까지 끼워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뭐 이게 설정을 해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론조사가 갖는 뭐 중요성이 커졌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조사가 나오는 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선뜻 뭐 기분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준일 대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례적이긴 해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정권 초기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윤석열 정부가 초반부터 약간 흔들렸다. 이거를 좀 반증하는 거 아닌가. 역대 정부에서 이 정도로 빨리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기를 벌써 갈망하는 국민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일부에서는 뭐 음모론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 뭐 기관장들의 성향이 좌편향돼 있다 뭐 이런 발언하신 정치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가 하나가 왜곡될 수는 있습니다. 편향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하지만 여러 개의 여론조사가 동시에 나오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하죠. 지난 대선에서도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를 다 합쳐가지고 그거를 분석한 게 뭐 MBC나 SBS에서 제공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과학이라고 봐야죠. 이게 샘플이 커지면은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뭐 여론조사가 이제 뭐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본인의 어떤 신념 체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눈에 띄는 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이 보수 진영,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전체 국민하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9%가 이제 전 국민이었고 보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1.7%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세훈 시장도 이제 뭐 13.5%포인트 정도 나고 한동훈 장관은 12.7%포인트 나는데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한때는 뭐 어떤 조사에서는 예전에 1위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깎아먹었다. 그동안 그는 뭐 대정부 질문에서의 답변도 뭐 말씀해 보십시오. 대답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조금 어떻게 보면 건방져 보이는 태도가 조금 많이 깎아먹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론조사 1위, 2위는 오차 범위를 다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동훈 전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1위를 차지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디를 조사를 하느냐, 전 국민이냐 아니면 보수층이냐 이게 따라서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 하는 게 적절한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세훈 시장,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뜨는 이유에 대해서 뭐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오세훈 시장은 가만히 있잖아요. 저 서울시장에 올인하겠습니다. 이거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들이 실점을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냥 기본 점수 따놓은 거 가지고 지금 1등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과유불급이죠. 특히 이제 중간층들이 보기에는 국무위원으로서 과연 저런 게 맞는 태도냐. 지금부터 벌써 저렇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한동훈 장관에게 많은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뭐 지금 시점에서 4, 5년 뒤를 예측하는 거 뭐 지금은 너무 섣부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분석들이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또 아니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과를 지방자치에서 올리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것이고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패키지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을 만큼 윤 대통령의 성공 여부가 또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이런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 탄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박해요. 무능을 이유로 탄핵한다면 탄핵당할 국회의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직격을 했죠. 한번 보시죠. 장관이 탄핵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장관 소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 무능은 탄핵의 이유가 아닙니다. 특정 정치인이 무능하다. 그럼 국회의원 300명 중에 탄핵돼서 많을 겁니다. 명백한 사유가 있어서 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든 탄핵이든 던지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이게 또 막 만들어지면 그럼 또 넘어갈 수 있겠지 하는데 좀 냉정해지자. 네. 자, 조정훈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습니다. 지금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걸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어요.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를 한 셈이죠. 근데 이게 제대로 심의를 하려면은 몇 개월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 민주당이 의지가 있다면 이른바 패스트 트랙, 뭐 한 달 내에 그냥 끝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할 텐데 그러려면 조정훈 의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패스트 트랙에 찬성을 해줘야 법제사법위원회를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조정훈 의원은 그런 법이 지금 말이 되느냐, 좀 스럽다 이렇게 비판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뭘 잘하고 있는데 장관 탄핵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셔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정훈 의원의 한 가지 말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국회에서 뭘 하고 있는데 탄핵을 원하냐, 무능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좀 더 민생이라든가 국민을 위하는 어떤 정치를 해야 될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국회에서 분명히 공수처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또는 검찰의 수사권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들을 국회에서 입법을 했어요. 그런데 등이라는 하나만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확 늘려버리는 어떤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배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국회에서의 국회의원들 질의라고 하는 것들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질의일 수도 있지만 또 국민을 대표한 질의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의 어떤 답변 태도, 질문하시죠.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 태도로서 국회의원들과 하나 사사건건 이렇게 대결하려고 하는 자세들은 굉장히 조금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을 하는 것들은 국회의 어떤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하죠. 반면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낯뜨거울 수도 있지만은 또한 어떤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한동훈 장관에게 압박을 통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라는 취지의 어떤 정치적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이 이게 법으로서 헌법과 법률 위배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인 행위로서 충분히 판단해 볼 어떤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는 물론 뭐 이미지상으로 뭐 답변을 그렇게 거칠게 한다든가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지만 원래는 또 실력으로도 지금 인정을 받는 측면도 있어요. 뭐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것들, 국민의힘 의원들 115명이 못한 일을 했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그건 별개로 하고 지금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한동훈 탄핵에 대해서 불황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이 조정훈 의원이 이 인물을 어떤 인물인지를 알아야 돼요. 원래 그 민주당이 영입한 인물입니다. 세계은행 출신인데 민주당이 영입을 했었고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그쪽을 해서 국회의원이 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믿고 있는 우리 아군이라고 믿고 있는 인물인데 지금 패스트트랙도 태우는 데서 본인이 반대하니까는 그 특검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그렇게 다 수사를 해서 나온 게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특검 대상이 되느냐. 그리고 또 추석 차례상에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모처럼 만에 친지들이 모이는 자리에 이런 것을 올리는 게 과연 정당한가 이런 이야기고 지금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금 이 국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가만있으니까 의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 가서 과연 한동훈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를 했는지를 따질 텐데 그것을 검토를 하지 않고 어떤 뭐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그냥 무능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런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고 들으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던 지금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를 상대로 뭐라 그러냐면
특검에 동의하지 않으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압박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민주당이 거대한 하나의 추석 전에 정치 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는데 저는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그 쇼에 메시지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특검이라는 그 얘기는 정치적인 그 MSG가 많이 묻어있는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우리 국민 63%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까지 고민하는 핵심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공정한 수사가 계속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책임은 아마 본인이 혼자 지시긴 어렵다고 보고요. 결국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뭐 여론조사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 여론조사에서는 또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뭐 이게 정치적이지 않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다 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여론조사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만 국민의 뜻이 이렇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배승희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좀 불공정하다.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는 왜 조사를 안 받느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데 좀 비교할 만한 사건은 좀 김정숙 여사랑 비교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 과거에 김정숙 여사께서도 시민단체로부터 굉장히 그 고발을 많이 당하셨는데 그 당시 뭐 종로 경찰서라든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현직 대통령의 그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더라도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사적 채용 논란도 마찬가지인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김정숙 여사의 그 청와대에서 임명했던 뭐 디자이너 친구 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꾸 김건희 여사를 얘기할수록 저는 오히려 그것이 문재인 과거 정부에 더 해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뭐 이성윤 지검장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대 이정수 지검장 해서 수사를 계속 해왔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뭐 도이치모터스 얘기를 하시니까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그 실제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비춰봐서 법조인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관련이 없고 아직까지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추미애 장관 때 박범계 장관 때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건을 관련자는 기소하는데 왜 하지 못했느냐.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것은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다 한 이후에 그것이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정치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드는 것이지 지금 아직까지 수사가 다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조정은 의원의 입장이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야는 지금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소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두고 날선 공방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배우자 의혹엔 묻지마 무혐의로 일관하고 전 정권 수사와 야당 탄압에는 혈안입니다. 이러니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며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에 의문을 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장 수용하기 바랍니다. 한 2년 6개월입니까? 1년 6개월 이상 털렸던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게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집권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도 다수당이었는데 왜 특검을 주장하지 않았는지 그걸 묻고 싶거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기소와 관련해서 이 대장동 게이트는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제기한 건데 이게 어떻게 정치 보복이냐 이렇게 또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자, 김진일 대표 생각은 어때요? 여야의 공방? 일단 아까 전에 이제 민주당 뭐 정청래 의원이나 뭐 장경태 의원이 이제 조정훈 의원을 좀 압박하는 모습 저는 뭐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죠.
조정훈 의원이 납득이 안 되면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여론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는 모습은 그러면은 들어주겠습니까? 갑자기 숙여가지고 저렇게 뭐 좀 기본적으로 너무 적대시하고 뭐 나만 옳다. 아시탑이 그래서 상대방은 틀렸다 이런 태도를 좀 민주당 의원들이 좀 버렸으면 좋겠고요. 뭐 김건희 특검법은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전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지만 MBC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보면은 62.7%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 3분의 2가 거의가 가까운 3분의 2가 이제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거는 충분히 할 만한 근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전에 뭐 배승희 변호사가 뭐 갑자기 이제 김정숙 여사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은 이제 전 정권 탓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전 정권 탓을 이렇게 많은 패널분들이 하고 계시네요. 김정숙 여사가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특검을 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최근에 그 SBS가 넥스트 리서치 조사로 한 거 보면은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1위가 윤석열 대통령, 2위가 윤핵관, 3위가 이준석 대표, 4위가 김건희 여사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각종 의혹에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역대 어느 영부인이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이렇게 꼽힌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뭐 해소를 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뭐 야당이 추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이 조금 매끄럽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국민적 동의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김정숙 여사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이게 추진한 거 보면서 저는 민주당이 스스로를 좀 왜소화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론으로 채택된 게 뭐 때문에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상의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고 거기에 대한 맞불 카드로 이걸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누구랑 경쟁을 했죠? 윤석열 지금 대통령과 경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화풀이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에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스스로를 왜소화시키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아마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요새 보면 이제 민주당을 한 줄 평을 하려면 기승전 김건희예요. 기승전 김건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민주당이 보기에는 약한 고리니까 또 국민적 관심도도 높고 그러니까 이 약한 고리를 집중 타격을 하면 뭔가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거기에 대한 대응 카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놨는데 그런 비장함이 느껴져야 되는데요. 국민들에게는 좀 코미디로 보이거든요. 코미디로 보이는 게 저 사람들이 저걸 진짜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뭐 하는 척 신용을 하는 건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2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었는데 기소조차 못하고 소환조사 한번 못한 그럼 문재인 정권 2년 6개월 동안 그 허술하고 무능했던 그 수사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다 보니까 지금 와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무슨 뭐 썩내고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요. 뭐 그런 식의 저기다 보니까 코미디로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169석 의석도 있고 저 여론조사 결과 좋게 나왔잖아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자신 있으면 진짜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제대로 뒷감당하고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민주당의 화풀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하면 화풀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62%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빙성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이 됐잖아요. 재판을 받고 있고. 근데 김건희 여사는 지금 소환 조사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서면 답변도 요구했는데 서면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소시효가 곧 있으면 종료가 돼요. 한 3, 4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 3, 4개월만 시간 끌면 처벌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에게 수사를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특검을 가겠다. 이런 말이고요. 실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탈탈 털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 않냐. 전 정권부터 수사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지만은 실은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아직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지위는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측면에서 전 정권 때 왜 수사를 잘못했냐. 전 정권 탓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3개월에 한 9억 정도의 6개월에 9억 정도의 수익을 냈다. 이런 여러 기사들이 있어요. 이 정도 수익은 국민들이 주가 조작을 통하지 않고서는 얻기 힘든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주가 조작이라는 부분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알 수 없죠. 뭐 시장이 확 좋아지면은 뭐 그 정도 수익도 나올 수 있고 이 종잣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걸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건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수사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원하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저는 이 민주주의사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간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논리라면은 이재명 지사는 왜 검찰에 안 나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면 답변 뭐 5줄을 보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뭐 경찰에 왜 안 갔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이재명 당대표부터 당당하게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 뭐 주장하는 데 있어서 앞뒤가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무슨 뭐 김정숙 여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느냐라는 논리라면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당시에 행정소송도 있었고 옷값 공개를 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가 옷값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직원이 옆에서 뭐 쇼핑백을 들고 가서 거기서 현금을 꺼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혹이란 거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안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지 탓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 62.7% 이것을 전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거 전체 국민의 여론인 것처럼 하는데 전체 국민의 크게 보면 여론이죠. 그런데 제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안에 들어가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62.71%가 필요하다는데 그걸 세분을 하면은 이 민주당 지지층이 필요하다가 89.3%입니다. 90%가 민주당 지지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필요 없다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불과 9% 나왔어요. 그리고 이 진보라고 하는 그 응답자 84%.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과연 전체 국민의 이 민심인가 아니면은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계속 민주당에서 이것을 가지고 맞불을 놓으니 거기에 호응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 저 김정숙 여사를 왜 자꾸 전임 정권 탓하느냐고 하는데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관대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계속 프레임을 걸기 때문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둘러싼 옷값 문제나 아니면은 그 전에 이 경호실에서 뭐 개인 수영 교섭 받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디자이너 딸을 채용한 것 이런 것은 김정숙 여사가 현직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코바나 컨텐츠 뭐 도이치모터스 아니면 경력 가장 부풀리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동렬해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시시비비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뭐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국민들의 정서라는 것도 이게 가만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뭐 송고 본부장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론조사에서 이제 성향에 따라 답변 수치가 달라지는 건 뭐 당연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체 수치에서는 62%라는 뭐 수치가 나왔다는 거 그거 자체를 무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뭐 여하튼 지금 김건희 특검법 둘러싸고 민주당 실제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추진을 과연 할 건가 말 건가 실제로 추진이 됐을 때 어떤 작용이 있을까 반작용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 근데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이번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최고표를 받았죠. 최고위원으로서는요.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날을 세웠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충청도 대전에 이제 갔다 왔는데요. 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불만 이런 얘기를 늘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정말 문제다. 너무 많이 사고친다. 그리고 대통령이 뭘 모르는 것 같다. 불안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다가 임기는 다 채우겠냐. 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많이 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민심을 내세워 대통령 탄핵까지 암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인 이재명과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그야말로 패당 망신입니다. 네, 이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김혜경 여사에 대한 특검 왜 국민들이 필요로 한다고 하겠습니까? 김혜경 여사,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잘못도 있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잘못도 있지만 또 국민들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경찰도 소환하고 검찰도 소환하면서 왜 김건희 여사는 소환 안 하지? 이것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거든요. 네.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을 수사하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나가는데 예. 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라든가 서면 조사조차 없이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또는 어떤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될 것을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 지연시킬까?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요구했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 공정하게 모든 당사자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좀 보여준다면 저는 뭐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라든가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탄핵이 뭐 언급되는 여러 부분.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직은 뭐 본인의 생각이니까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분의 생각은 존중합니다만 네.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권 초기이고 정부는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왜? 정부가 성공하면 결국에는 국민이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은 아직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만 저는 아무튼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굳이 뭐 민주당이라고 해서 이걸 바라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대통령 탄핵을 하려면요.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 탄핵 대상이 되는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헌법 몇 조 몇 항과 무슨 법률 어디를 어겼는지 이 기본적인 근거조차 되지도 못하면서 임기 채우겠냐 하면서 탄핵을 암시하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국회의원 뭐 발언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뭐 무책임의 극치다. 그리고 한번 정말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정말 그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게 분명하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걸고 탄핵을 추진해야죠. 저런 식으로 그냥 뭐 근거도 없이 한번 툭 하고 그냥 치고 빠지고 저는 무책임한 행동을 할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승훈 변호사 얘기 중에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 거 있어 좀 바로 잡으면 그 도이치모터스 할 때 뭐 검찰총장이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었던 맞는데 그 추미애 장관이 뭘 했어요? 수사지휘 꺼내갖고 거기 개입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뚝 잘라먹고 그냥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검찰총장이라고 봐주게 하고 뭐 한 거다 그러고 뭐 왜 김건희 여사는 소환 한 번 안 하냐 그러는데 아니 도이치모터스 2년 6개월에 하고 다른 사람들 소환도 하고 기소도 다 했는데 소환 조사 한 번 못한 게 그 당시에 박범계, 이정수, 추미애 그 이성윤 라인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네. 그렇죠. 윤석열 총장 다음에 김우수 총장 시절도 있었죠. 네. 그때도 수사가 됐고 저 탄핵 이야기가 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박홍근 그 원내대표가 불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0일 만에 국회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때 탄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김건희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고 봐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이 어떤 뭐 주가 조작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비선 실세, 막후 권력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이야기가 하는 것이 그때 박근혜 정부 때의 최순실을 연상시키는 그런 프레임을 지금 걸면서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 어떤 뭐 지지층을 뭐 모으기 위해서 그냥 탄핵 이야기가 그냥 불쑥불쑥 꺼내는 게 아니고 그때 박홍근 민주당 그 원내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일종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최순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서원 씨라고 이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명을 한 공식적 이름이 그거니까요. 김준일 대표 뭐 하신 말씀 있어요? 탄핵은 오바입니다. 그냥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맞는 말씀하셨고요. 근데 여기서 탄핵이란 말을 한 게 아니라 임기도 못 채우겠다라는 말이 들리지 않느냐라는 거는 그만큼 이 민심들이 들끓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탄핵 잘못해서 2004년에 뭐 한나라당 망하지 않았습니까? 뭐 좀 반면 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지금 임기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윤 대통령은 지금 민생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판단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 이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야기입니다. 자, 공직선거법상의 뭐 공소시효 때문인지 허위사실 공표 등과 관련한 기소는 뭐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됐는데 법 쪽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수사는 이제부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특혜 의혹, 뭐 이른바 본류 사건으로 꼽히는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중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해온 경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과를 검찰에 알렸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이 성남FC 사건에 대해서 사골이다, 너무 우려먹는다 이런 의미로 사골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사골 울고 먹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적당히 울고 먹어야 되는데 제가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남FC가 광고 수주를 한 것인데 거기가 열심히 해서 광고 수주했는데 왜 광고 수주했냐. 이거를 뇌물이다. 세상에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성남 시민이 혜택을 받은 건데 국민의힘이 고발했거든요. 국민의힘이 고발해놓고 3년 동안 수사해서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무혐의 났습니다. 또 다시 시작해가지고 4탕 5탕 하는 중인데 압수수색했다고 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경찰은 지난해 9월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서 지난 2월부터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이제 부여를 한 건데, 자, 배승희 변호사님,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3자 뇌물 공여라는 것이 돈을 받을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라고 하면서 그 이익을 받고 그리고 이제 돈 준 사람의 그 업무를 처리해주는 그런 건데요. 지금 이 경찰이나 검찰의 구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가 성남 FC 그 구단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돈을 성남 FC 쪽으로 줘라. 그럼 그게 내가 받은 것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찰과 검찰은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경찰이 지금 재수사를 해가지고 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3년 동안 수사를 했었습니다만 증거 불충분으로 그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이 고발인이 다시 이의 신청을 하는 바람에 이 재수사가 결정이 됐는데요. 이 재수사는 검찰의 수사지를 받는 것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검찰이 경찰로 내려보내서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로부터 지휘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더 수월하게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고 또 압수수색도 새로 했고 그래서 그런 관련돼서 그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 제3자 뇌물 공여가 되니까 그걸로 검찰에 다시 송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송구모 본부장님, 성남 FC 사건 이게 뭔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대선 때도 이것이 쟁점이 되면서 성남판 미르재단 사건 이렇게 불렸어요. 미르재단. 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예, 그래서 최서원 씨도 그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유사한 구조다. 그 얘기가 그때도 들렸는데 성남시장으로서 시민구단 성남FC 구단주 시절에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성남FC가 받은 후원금 규모는 뭐 연간 해서 뭐 9억 원 또 아주 많았을 때 40억 원 정도였는데 160억 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은수미 시장 때도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160억 원을 그러면 후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대가로 여러 군데서 두산 건설이나 여러 군데서 어떤 용지를 그 성남시의 사업체가 다 있는데 성질 변경 같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 이 의혹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러면은 160억 원을 받았으면은 그것이 이재용 당시 시장에게 갔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그런데 그게 직접 갔다는 건 경찰이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송치를 했지만 이재용 시장의 핵심 측근들이 일종의 리베이트 형식으로 그것을 광고를 수주를 해서 리베이트 형식으로 이재명 시장의 핵심 측근들이 돈을 수억씩 받아갔다.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수사 과정에서 일부 드러났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에서는 용처가 어딘지 160억 원이 성남FC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을 밝히는 게 가장 핵심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뭐 지금 성남 FC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수사 기관도 있고 뭐 불송치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도 다 나오는데 경기 분당 경찰서는 불송치 결정했죠. 근데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서 이제 수사 여부를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박은정 검사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성남지청장이었는데 보안 수사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도 반려를 했다고 그래요. 이 때문에 수사를 맡았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성남FC는 제2의 대장동이에요. 두산건설뿐만 아닙니다. 네이버 39억 해서 총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이 성남FC에 지금 160억 정도가 후원이 됐고 성남지청에서도 수사과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역시 무혐의 의견을 냈습니다. 네, 성남FC 사건에서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어요. 형사 일부와 함께 경찰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재수사 필요성을 수차례나 요구했는데 4개월간이나 지청장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사표를 냈다고 하는 그 차장과 또 지청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듯 합니다. 수사의 그 결론에 모습에 대한 견해 대해서 차이가 아니고 보안 수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뭐 박은정 지청장이 이 수사를 뭐 어떤 식으로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뭐 아주 자세하게 써놨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게 뭐 녹취록처럼 돼 있다. 그리고 이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은정 지청장, 당시 지청장 지금 뭐 내사하고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박은정 검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 사건을 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처음 성남에 이제 신도시가 세워지죠. 91년에 성남 신도시가 세워지면서 두산그룹이 여기에다가 병원을 짓겠다고 땅을 삽니다. 그래서 9,936제곱미터, 이제 10,000제곱미터니까 한 3,300평 정도 땅을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병원을 짓는데 94년부터 병원을 짓거든요. 근데 이 병원이 중단이 됩니다. 서울대 분당병원 등등 병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2010년에 이제 허가가 취소가 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미 90년대부터 두산그룹에서는 이거 우리 용도 변경 좀 해달라라고 성남에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거는 이재명 시장 전부터예요. 이 요청을 한 거는 거의 20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성남시가 해줬느냐라고 한다라면은 당시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공기업 지반 이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백현동으로 있었던 뭐 소위 말하는 한국식품연구원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성남에 있다가 이주한 공공기관이 LH, 한국가스공사, 한전 KPS, 한국도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여기에 고용 인원만 3,500명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성남시가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해줄 테니까 두산그룹이 너희가 기업에다 데려와라. 그래서 두산이 약속을 한 게 두산 엔진, 그리고 방위산업체인 두산 DST, 두산 매거진, 광고 대행사는 우리콤, 이거 계열사 다 데리고 들어올 테니까 여기에 용도 변경해주면 우리 빌딩 짓겠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고용 창출도 하고 세금도 걷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된 건데, 여기에서 갑자기 성남 FC 문제가 끼어들어요. 왜 끼어드냐면은 갑자기 이제 이 1화가 그 당시 최다 우승팀이었던 성남 1화가 손을 떼겠다, 통일교재단이. 그러면서 이거를 뭐 없애버리느냐 아니면 시민구단으로 바꾸느냐, 이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남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시민구단으로 가자. 왜냐면은 대구FC, 경남FC 뭐 이렇다면은 그 뭐 옛날에 홍준표 시장, 제가 도지사, 경남도지사 시절에 여기서도 시민구단을 운영을 했으니까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후원금을 받는 건데 시에서 예산이 나가느냐 아니면은 이런 기업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하느냐, 이게 이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얘기해 두산에서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그러면은 성남 FC에 일부 지원을 해달라, 해줘라, 이렇게 이제 이게 형성이 된 거예요. 이재명 시장의 당시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이거를 시에서 돈을 다 끌어올려면은 당시 의회 반대, 특히 야당의 반대가 심하니까 일종의 꼼수를 쓴 겁니다. 기회, 이제 이걸 약간 혜택을 주면서 이거를 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조정은 의원이 무능은 탄핵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불법이 아닌데 꼼수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리베이트를 받아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뇌물수수 이런 게 아니라 제3자 뇌물공여로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아까 전에 미르재단을 비교로 하셨는데 미르재단은 최서원 씨가 자기 돈을 한 건데 이거는 성남 시민구단을 운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르재단하고 비교로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이거는 뭐 좀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팩트를 얘기한다면서 이제 선택적 팩트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팩트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 올 2월에 재수사가 결정이 되고 나서요. 5월 초에 그 경찰이 두산건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거기서 오늘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데 핵심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이 나왔어요. 2014년 10월에 두산건설이 성남시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그 공문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3,000평 병원 부지를 일반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 달라.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성남 FC 후원금 적극 검토하겠다. 그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골적인 거래를 제안을 해요. 그리고 작년 9월에 경찰이 불송치 그 결정할 때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재수사하면서 그 스모킹 건을 입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남시청에서 이재명 시장이 사인해갖고 용적률을 기존의 250%를 670%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기부 찬압 비율을 14몇 %를 10%로 깎아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50몇억 원의 광고 후원 협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3자 뇌물이라는 거고, 이재명 지금 대표는 내가 받은 게 아닌데 왜 나한테 내가 뇌물 한다고 그러냐 그러는데 저 변호사 출신인데 제3자 뇌물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저거 갖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뭐냐면 롯데 신 회장을 만나서요. 그 롯데의 면세점 이런 거, 롯데 민원 해결해주는 대신에 K스포츠 재단에 70억을 내라. 그게 이제 제3자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롯데가 낸 70억이 K스포츠 재단에 갔는데 박근혜 대통령 주머니에 1원이라도 들어갔습니까? 그런 식의 논리로 지금 저 문제를 보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제3자 뇌물 공여에 대한 거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과연 시의 이익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재명 개인의 이익으로 볼 거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달라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볼지는 각 사건마다 다르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봤어요.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한번 보시죠. 당대표는 민생에 집중하고 사법 리스크는 당청원 대응이라는 게 대표님 지시일까요? 대표님 아까 현안 말씀하셔서 그런데 혹시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말씀을 나누셨나요? 대표님 혹시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되신가요? 내가 뭘 잘못한 게 또 있답니까? 왜 혹시 변호인 선임을 선임을 하셨나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사 잘 시켰어요? 네. 연결 잘 보내주세요. 너무 많이 기다려서 미안합니다. 네, 이 대표, 내가 뭘 잘못한 게 또 있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정치 탄압욕 수사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 이승훈 변호사, 이거 어떻게 당에서는 대응합니까? 아마도 이제 이재명 의원은 조금 마음을 비우지 않았나 싶어요. 어차피 수사는 하고 기소는 할 거니까 법적 대응은 법원에서 하겠다 이런 것 같고, 당에서는 어떤 정치 보복에 대한 수사 또는 기소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다투겠다라고 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저는 성남 FC 사건도 그런 것 같아요. 공문에 후원하겠다 이런 말이 있어서 뇌물이라고 하는데, 아니 어떤 뇌물을 공문에다가 뇌물 주겠다라고 써놓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제3자 뇌물죄에서 제3자를 지금 성남 시민으로 보는 거예요. 성남 시민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이해하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3자를 누구로 볼지는 또 법원이 좀 봐야 되겠죠. 어떤 형식이 될지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정진상, 이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측근이라고 인정했던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표실에 합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강공으로 나가겠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한 것 같은데, 자, 송 본부장님, 민주당 내의 대응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본류 사건이 지금까지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어떻게 보면 지루죠.
그래서 파생된 사건이고 예, 예. 본류 사건 대장동 그리고 백현동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으니 그 수사 상황을 뭐 지켜보는 이 상황인데 네. 지금 정진상 당대표실에 다시 그 실장으로 예. 투입이 된 것은 지금 그 대장동 사건이 다시 원점에서 거의 원점에서 수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진상 씨가 그때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하기 전에 네네. 마지막으로 그 통화를 시도한 그 인물이고 그다음에 그 본인이 물론 정당하게 받았다고 하지만 대장동 아파트를 또 취득을 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의혹과 지금 본격 수사가 되는 것과 좀 맞물려 있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